아,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저 말투, 저 눈빛. 미안한 게 아니었어요. 비웃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 간호사 결국 제 앞에서 울면서 빌게 됩니다. 어머니, 제발 병원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해였다고. 저는 김순자, 올해 74입니다. 서울 토박이고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엔 혼자 살지요. 뭐 외롭다고요? 글쎄요. 익숙해지면 그게 또 편해요. 그런데 올해 봄 무릎이 말썽이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돼요. 인공관절 넣으시면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수술이라 74년 살면서 큰 수술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자식들한테 엄마 아프다 그러면 애들이 비행기 타고 난리 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입원했어요. 조카 준호한테만 살짝 얘기해뒀고요.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깔끔하게 됐다고 하셨고, 저도 이제 좀 걸어 다닐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6인실 병동에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배식 카트가 덜컹덜컹 복도를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배가 고플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수술 후에 먹는 진통제가 식욕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약 부작용이었던 겁니다. 그때 커튼이 휙 열리면서 누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돼 보인 여자 간호사였습니다. 이름표에 최민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첫인상은 글쎄요, 예쁘장했는데 눈빛이 좀 차가웠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아침 식사 나왔어요. 오늘은 꼭 다 드셔야 돼요. 말투가 딱딱했어요. 간호사가 바쁘면 저럴 수도 있지 싶어서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쟁반을 보니까 하얀 죽이랑 반찬 몇 가지가 있었어요. 냄새를 맡으니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약 때문인지 아무것도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을 한 숟가락 떴는데 목에서 넘어가질 않았어요. 조금만 먹자. 조금만. 그렇게 두 숟가락 겨우 넘기고 나머지는 손도 못 댔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커튼이 다시 열리더니 그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쟁반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어제도 이러셨잖아요. 죽 남기시면 저희가 또 보고서 쓰고 영양팀이랑 회의하고 일만 늘어나는 거 아세요? 저는 당황해서 말했어요. 죄송해요, 간호사님. 제가 약 때문인지 입맛이 통. 말을 끊더라고요. 죄송하다는 말 제일 싫어요. 안 드실 거면 처음부터 말씀을 하시든가요. 그러더니 식판을 휙 치워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옆 침대 환자분이 슬쩍 쳐다보시더라고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분도 할 말이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마음만 쓰리고 그랬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간호사 최민정. 그 사람은 저를 귀찮은 환자로 찍어버린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다른 침대에는 밥이 나왔는데 제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은 안 주나? 배고픈 건 참을 만했어요. 그런데 목이 탔습니다. 수술 후에 링거 맞으면서 물을 잘 못 마셨거든요. 입안이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또 왜요, 어머니? 저기 제가 좀 목이 마른데 물 한 컵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밥 안 드셨잖아요. 그래서 점심도 조절하는 거예요. 어머니 몸 생각해서 그러는 거고요. 말은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눈빛이 뭐랄까 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물이라도 한 컵만요. 약도 먹어야 하고. 알겠어요. 물은 드릴게요. 그래서 안심했습니다. 그래, 물이라도 주겠지. 그런데 잠시 후 그 사람이 종이컵에 물을 담아왔어요. 저한테 건네주려나 싶었는데 제 눈앞에서 바닥에 그냥 쏟아버렸습니다. 철퍼덕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졌어요. 아침에 제가 뭐라 그랬죠?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시면 불편해지는 거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이 아픈 환자한테 이렇게까지. 여기 병원이지 호텔 아니거든요. 물은 저녁에 드릴게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번진 물자국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74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입술이 갈라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기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픈 사람한테 물 한 컵 안 주는 게 대체 무슨 간호야. 옆 침대에서 링거 맞던 다른 환자분이 슬쩍 제게 자기 물을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말고 다른 환자한테도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저녁 무렵 그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을 때 저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침대 옆에 놓인 제 스마트폰. 그걸 보는 순간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녹화해 놓자.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주황빛 노을이 들어왔어요. 다른 환자분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거나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점심때 옆 침대 환자분이 슬쩍 건네주신 물 반 컵, 그게 전부였어요. 입술은 갈라지고 혀가 뻣뻣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 후라 링거를 맞고 있었지만 그래도 목마른 건 목마른 거였어요. 저녁 때 물 준다고 했으니까 이제 주겠지. 기대 반, 불안 반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똑딱똑딱.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커튼이 열리고 그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최민정.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물 가져왔어요. 저는 순간 안도했습니다. 아, 그래도 사람인가 보다. 저녁엔 주는구나. 그런데요. 그 사람 표정이 이상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웃는 건지 비웃는 건지 모를 그런 표정.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옆에 놓인 스마트폰을 더듬었습니다. 그 간호사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불 밑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슬쩍 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 앱을 열어야 하는데 눈은 그 사람을 봐야 하고 손은 따로 움직여야 하니까 쉽지가 않았어요. 녹화 버튼이 어디 있더라. 다행히 요즘 스마트폰은 큰 글씨로 되어 있어서 금방 찾았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를 꾹 누르고 화면이 그 간호사를 비추도록 살짝 기울였어요. 그 사람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자, 여기요. 물. 종이컵을 내밀었어요.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컵을 기울였습니다. 제 손에 닿기 직전에 철퍼덕 물이 제 침대 시트 위에 쏟아졌습니다. 이불이 축축하게 젖었어요. 아,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미안하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젖은 이불을 보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지금 일부러요? 제가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왜 일부러 그래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그러면 시트라도 좀 갈아주세요. 이러고 어떻게 자요?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올게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젖은 시트 위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스마트폰을 보니까 빨간 녹화 표시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 찍혔어요. 그 사람 얼굴, 물 쏟는 장면, 그 말투까지. 녹화를 멈추고 영상을 다시 재생해 봤습니다. 화면 속에 그 간호사의 얼굴이 있었어요. 물을 기울이는 손이 미끄러졌네? 라고 말하는 목소리. 분명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처음엔 병원에 말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수간호사한테 말하면? 아마 그럴 리가요. 민정이가 그랬겠어요? 하겠죠. 같은 간호사들끼리 편들어줄 게 뻔했습니다. 원무과에 민원 넣으면? 그래봤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끝날 거예요. 저 같은 할머니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자식들한테 연락할까? 그것도 망설여졌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에 있고 딸은 독일에 있어요. 전화해서 엄마가 병원에서 이런 일 당했다 그러면 애들이 당장 비행기 타고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해결해야 하나. 그때 옆 침대 환자분이 슬쩍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까 그 간호사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신경 써주셔서. 저도 저 간호사한테 몇 번 당했어요. 근데 말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애들이 뭉치면 윗사람들도 쉬쉬하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 정말 그런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시트는 눅눅했고 목은 여전히 말랐어요.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까 하다가도 또 그 사람이 오면 어떡하지 싶어서 손이 안 갔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냥 퇴원해버릴까? 아니야, 수술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함부로 나가면 안 돼. 그러면 그냥 참을까? 참으면 또 당하겠지. 뒤척이다가 문득 조카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준호. 38인데 IT 회사에서 팀장을 하고 있어요. 저를 큰엄마라고 부르면서 명절 때마다 찾아오고 가끔 용돈도 보내주는 착한 애입니다. 그런데 문득 준호가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큰엄마, 나 이번에 대학 동기 만났는데 걔가 지금 큰엄마 다니시는 병원 이사래요. 세상 좁죠? 그때는 그냥 어머 그래 하고 넘겼었는데 잠깐 준호가 이 병원 이사랑 친구라고 했었나?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을 거예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은 아직 어두웠고 다른 환자분들은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서 준호 조카를 찾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도 되나? 괜히 애잠 깨우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 아니면 용기가 안 날 것 같아.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큰엄마. 잠에서 막 깬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이 시간에. 근데 큰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왜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야, 너 예전에 그랬잖아.
이 병원 의사 중에 내 친구 있다고. 그 사람 연락 가능해?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잠시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큰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근데 큰엄마가 영상 하나 보내줄 건데 그거 좀 봐줘. 그리고 내 친구한테 전해줄 수 있어? 영상이요? 무슨 영상인데요? 보면 알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찍어둔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보냈어요. 전송 완료.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병실에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에서 작은 희망 같은 게 올라왔어요. 그래, 이제 나 혼자가 아니야. 74세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결심했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아침 7시쯤이었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교대하는 시간이라 병동이 조용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큰엄마 영상 봤어요. 이게 진짜예요? 준호였습니다. 저 간호사가 정말 이랬어요? 물을 일부러 쏟은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쳤어요. 응. 어제 저녁에. 그 전에도 한 번 그랬어. 잠시 후 전화가 왔습니다. 큰엄마, 저 지금 출근하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영상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잠이 안 왔어요. 준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히 내가 흥분하면. 아니요, 큰엄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저 지금 바로 동기한테 연락할게요. 병원 이사인 걔한테. 오늘 중으로 뭔가 조치 있을 거예요. 저는 고맙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준호야,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 병원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면 어떡해? 큰엄마 영상이 있잖아요. 증거가 있으면 달라요. 걱정 마세요.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달라질까? 그날 오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9시쯤 아침 회진이 끝나고 수간호사라는 사람이 제 침대로 왔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여자분이었는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이시죠? 제가 이 병동 수간호사 박영숙입니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입원하고 나서 수간호사가 직접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혹시 저희 간호사 중에 불편하신 분 있으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알았나?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가 연락했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알게 됐는지. 왜 그걸 물으세요? 수간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환자분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서요.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고. 그 말투가 어색했어요. 눈을 똑바로 안 마주치더라고요. 별로 없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앞으로 뭐든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저희가 잘 챙겨드릴게요. 그러고는 나갔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쯤이었어요. 배식 카트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설마 또 안 주려나. 그런데 이번엔 밥이 왔습니다. 흰죽이랑 반찬, 그리고 물까지. 가져온 사람은 그 간호사였어요. 최민정.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비웃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목소리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침 식사 드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저는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뭐, 오늘은 시간 상관없이 천천히 드세요. 제가 나중에 올게요. 그러더니 휙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쟁반을 보면서 어안이 벙벙했어요. 갑자기 왜 저래? 옆 침대 환자분이 슬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간호사 오늘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제랑 완전 다르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뭔가가 돌아가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오후 3시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환자분이시죠? 저는 병원 원무과 담당자입니다. 원무과라니. 갑자기 왜? 네, 저 맞는데요. 어머니, 저희 병원 관계자가 잠시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순간 긴장됐습니다. 무슨 일로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4시쯤 어머니 병실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원 관계자라니. 누가 오는 거지?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영상 찍은 것 때문에 뭐라고 하려는 건 아닌지, 오히려 제가 잘못한 거라고 몰아붙이면 어떡하나. 저는 바로 준호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4시에 누가 온다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금방 답장이 왔어요. 큰엄마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움직였어요. 아마 좋은 소식일 거예요. 좋은 소식?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4시 정각.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3명이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1명, 아까 왔던 수간호사, 그리고 서류 파일을 든 젊은 여자. 양복 입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이시죠? 저는 이 병원 부원장 이정훈입니다. 부원장이라면 병원에서 꽤 높은 사람 아닌가요? 네, 저 맞아요. 어머니,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 병동 소속 간호사가 어머니께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영상 자료도 확인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멍하니 그 사람 얼굴을 바라봤어요. 진짜로 사과를 하네? 저희가 내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오늘부로 업무에서 배제했고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수간호사도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관리 소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런 일이 저희 병동에서 일어난 줄 몰랐습니다.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억울했거든요. 이틀 동안 물도 못 마시고 밥도 굶고 혼자서 끙끙 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과한다니. 그래서 그 간호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원장이 대답했습니다.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분이 내려질 겁니다. 아마 중징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징계라면 해고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부원장 일행이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짜 됐구나. 내가 찍은 영상이 효과가 있었구나. 그런데 이상하게 후련하지가 않았어요.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 간호사 최민정.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옆 침대 환자분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저 간호사도 불쌍하긴 해요. 밤샘 근무의 환자는 많고 간호사는 모자라고. 그렇다고 환자한테 화풀이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이에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저도 74년 살면서 알게 됐어요. 사람이 갑자기 나빠지는 건 아니라는 걸.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라는 걸. 그래도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내가 봐준다고 될 일이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큰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죠? 어떻게 됐어요? 응, 진료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과하더라. 그 간호사 징계 받을 거라고. 잘 됐네요. 근데 큰엄마, 그 간호사가 큰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하던데요. 만나실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네. 병원에서 해고 통보받고 울면서 그러더래요. 피해자분한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직 답이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치의 선생님이 무릎 상태가 좋으니까 오늘 퇴원해도 된다고 하셨거든요. 짐을 챙기면서 저는 드디어 이 병원을 나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간호사였어요. 최민정. 그런데 모습이 달랐습니다. 유니폼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베이지색 가디건에 청바지,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던 그 당당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김순자 어머니.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기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화가 나야 하나? 불쌍해야 하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커튼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옆 침대 환자분들이 슬쩍슬쩍 쳐다보셨어요.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합니다.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행동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못했어요. 물을 쏟은 거, 밥을 안 드린 거, 그 말투까지.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저 오늘부로 병원에서 해고됐어요.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이 났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어요. 6년 동안 일했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근데 제 잘못이니까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 어머니한테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진심으로. 그리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부탁?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과일이에요. 대단한 건 아닌데 어머니 드시라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어요. 그 사람이 쇼핑백을 내려놓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아요. 근데 혹시 병원에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을? 그냥 오해가 있었다고. 제가 반성하고 있다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다시 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 월세도 밀려 있고 부모님 생활비도 보내드려야 하고 이 일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한마디만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불쌍했어요. 진짜로 눈물 흘리면서 빌고 있는 모습이 며칠 전에 저를 비웃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어요. 오해가 있었다고? 뭐가 오해야? 다 영상에 찍혀 있는데. 그리고 월세가 밀렸으면 진작에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어야지.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간호사 양반. 내 어머니. 그거 오해 아니잖아. 그 사람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어. 물 쏟는 거, 그 말투, 그 표정. 누가 봐도 일부러 그런 거야. 그걸 오해라고 해달라고? 어머니, 저도 그때 너무 지쳐 있었어요. 밤샘 근무에 환자는 많고 인력은 부족하고. 그래, 힘든 거 알아. 나도 뉴스에서 봤어. 간호사들 힘들다고.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픈 사람 물 한 컵 안 주고 밥 굶기고 비웃어도 되는 이유가 돼?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이 보였어요. 맑은 날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나도 74년 살면서 별일을 다 겪었어. 저는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병원 다니면서 간호사들 많이 만났어. 밤새 링거 갈아주는 분들, 힘들어도 웃으면서 어머니, 힘내세요 해주는 분들. 그런 분들 덕분에 남편이 마지막까지 편하게 갔어.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존경해. 정말로. 아픈 사람 곁에서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 거잖아. 저는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당신은 달랐어. 당신은 아픈 사람을 괴롭혔어. 그것도 힘없는 할머니를. 어머니 나 말고도 다른 환자한테도 그랬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사람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다시 병원에 보내달라고? 내가 오해였다고 말해달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못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한켠이 좀 아팠어요.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는 걸 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알았습니다. 여기서 봐주면 이 사람은 안 변해. 또 다른 환자한테 똑같이 할 거야. 그건 내가 막아야 해.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 양반.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습니다. 나 당신 미워하고 싶지 않아. 진짜로. 어머니. 근데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당신이 한 행동, 그건 실수가 아니야. 선택이었어. 나를 어떻게 대할지 당신이 선택한 거야.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술이 아니야. 마음이 먼저야. 그 마음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이 일을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장은 사람 안 만나는 일부터 시작해. 그리고 상담을 받아. 당신 마음도 많이 달아있는 것 같으니까. 상담이요? 응.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야 해. 그걸 아픈 사람한테 풀면 안 되는 거야.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나중에 정말 달라졌다 싶으면 그때 다시 시작해도 돼.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알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어요. 잘한 거겠지? 너무 매정했나? 아니야. 이게 맞아. 봐주면 안 되는 거였어.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어요. 큰엄마, 퇴원한다면서요? 제가 데리러 갈게요.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준호야. 고마워. 큰엄마, 이번 일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 같아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뭘? 나도 무서웠어. 근데 그냥 당하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어. 맞아요. 큰엄마 진짜 멋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이제 집으로 간다. 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4세 할머니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준호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내 집 냄새. 1년은 떠나 있던 것 같았어요. 큰엄마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냉장고에 반찬 좀 채워놓고 갈게요. 준호가 이것저것 챙겨주었습니다. 된장찌개 끓여놓고 나물 몇 가지 무쳐놓고 저는 소파에 앉아서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 녀석 언제 이렇게 컸나? 고마웠습니다. 진짜로. 준호야. 네, 큰엄마. 고마워. 이번 일 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했을지 몰라. 준호가 웃었어요. 큰엄마가 다 하신 거예요. 저는 전화 몇 통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전화 몇 통이 얼마나 큰 건데. 아니에요. 영상 찍으신 것, 끝까지 포기 안 하신 것, 그게 다 큰엄마가 하신 거예요. 저 같아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너 그러다 나 울겠다. 울어도 돼요. 고생하셨으니까. 그 말에 진짜 눈물이 좀 났어요. 준호가 가고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그 간호사 얼굴, 물을 쏟을 때 그 표정, 손이 미끄러졌네 하던 그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울면서 사과하던 모습. 그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미워해야 하는 건지,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참기만 했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는 것.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냥 참았을 거예요. 병원에서 무슨 일 있어도 참아라, 퇴원할 때까지만 버텨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마 남편 생각이 났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아플 때 병원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6개월 정도 입원해 있다가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없으면 당신 혼자야. 그러니까 당신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해. 그 말이 이번에 문득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내가 나를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겠어.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었고 영상을 찍었고 준호한테 연락했습니다. 74년 살면서 그렇게 싸워본 건 처음이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괜히 일 키우는 거 아닌가. 병원에서 나한테 불이익 주면 어떡하지. 나이 먹은 할머니가 이래도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제가 맞았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말할 수 있다는 것. 나이가 많아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혼자가 아니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그걸 배웠습니다. 퇴원하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순자 어머니시죠? 저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드립니다. 또 원무과라니. 이번엔 뭐지? 어머니, 저희 병원장님께서 직접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병원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병원장이요? 제가 왜 또 가야 해요? 아, 불편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다만 병원장님께서 이번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병원에 다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복도, 그 병실 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지. 알겠어요. 갈게요.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이번엔 준호가 같이 갔어요. 큰엄마 혼자 보내면 안 되죠. 그러면서 병원장실은 8층에 있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김순자 어머니, 먼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정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병원을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가 몇 가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간호사 교육을 강화하고 환자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달라질까요? 병원장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을 겁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빠듯하고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저는 그 사람 눈을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알겠어요.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목소리를 내주신 덕분에 저희가 문제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제가 뭘 했다고. 아니요. 대단하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참고 넘어가시거든요. 어머니가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저는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참 예뻤습니다. 문득 자식들 생각이 났어요. 미국에 있는 큰아들, 독일에 있는 딸. 애들한테도 얘기해줘야겠다. 스마트폰을 들고 가족 단톡방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아, 엄마야. 이번에 무릎 수술하느라 병원에 좀 있었다. 다 나았으니까 걱정 마. 근데 병원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 엄마가 이번에 배운 게 있어. 나이 들면 자꾸 작아지려고 하게 돼.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고. 근데 그러면 안 되더라. 우리가 약하다고 느껴질 때도 우리한테는 목소리가 있어. 그 목소리를 쓸 줄 알아야 해. 엄마도 74살에 그걸 배웠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절대 안 늦었어. 사랑한다. 우리 아들, 딸. 마이너스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전화해요. 딸 엄마 멋있어요. 사랑해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났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완전히 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74년. 긴 시간이었어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보냈고 자식들을 멀리 보냈고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를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나는 여전히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것.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가만히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 증거를 남기고 도움을 요청하고 목소리를 내면 된다는 것. 그게 이번에 배운 거예요. 74세에. 늦었냐고요? 아니요. 안 늦었어요. 살아있는 한 절대 안 늦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좀 아팠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벌컥벌컥 마셨어요. 아, 시원하다. 물 한 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알았습니다.